화학 신호 전달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좀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약물 작용 말씀드리고, 또 그 이후의 주제는 이제 중독 행동과 관련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뇌를 구성하는 세포, 뉴런과 교세포, 뉴런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 그리고 교세포는 그게 10배 더 많다. 크기는 오히려 10배 작다. 뭐 이런 얘기를 부차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숫자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교세포는 그 이름인 즉슨 처음에 그걸 발견했을 때 그 뉴런의 구조적, 기능적 보조 역할을, 구조적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그렇게 이름을 글리아 또는 글리얼셀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뉴런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기능, 즉 신호 처리와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그럼 뉴런은 기본 구조가 입력부에 해당하는 가지돌기, 물론 세포체도 신호 입력받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가지돌기, 그리고 세포체는 그 가지돌기로부터 수렴된 어떤 신호, 전기 신호를 처리한 다음에 그 신호가 충분히 강하다면 그 신호를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축삭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체는 처리부에 해당한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축삭 또는 축삭돌기는 출력부, 그리고 축삭 종말 마찬가지로 그게도 이제 전기 신호가 출력되어지는 출력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삭 종말까지 전기 신호가 도달하면은 그 전기 신호에 의해서 화학 물질이 축삭 종말로부터 분비되어서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에 또 작용하면, 그러면 다시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 신호가 발생되어져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지돌기는 기능상 엔테나와 같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자면 자판기와 마우스 뭐 이런 것과 같다. 스캐너와 같다. 그리고 세포체는 그 신호 처리부, 기능적으로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CPU에 비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축삭돌기, 축삭과 축삭 종말은 출력부. 그래서 컴퓨터에 굳이 또 비유하자면 프린터나 모니터나 스피커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뉴런의 가지돌기부터 대표적인 구조물, 제가 말씀드린 데는 축삭 드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축삭 종말까지의 그런 신호 형태는 전기 형태를 띠고, 전기적 형태를 띠는 전기 신호이고, 그리고 축삭 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와의 사이에서, 즉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의 그런 신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물질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화학신호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그리고 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또 그러한 감정의 내용들, 사고의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안에서는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1000억 개가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거물망처럼 네트워킹,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신경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망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역동적인 그런 전기신호, 화학신호가 만들어내는 어떤 패턴이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경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런 행동을 중재하게 된다. 행동을 가능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교세포는 학습과 악교세포는 최근에 파킨슨 병하고 관련된다. 구체적인 악교세포는 제가 그까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암 발생하고도 관련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우리 정신적인 기능이랄까요, 어떤 재능, 기능, 이런 측면에서 또 보자면은 아인슈타인의 뇌가 일반인들보다 이러한
교세포가 월등히 더 많더라.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교세포가 단지 물리적인 지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그 신경세포의 그러한 전문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또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 지난번 순서와는 제가 좀 달리 말씀드리면 성상세포, 그 별 모양처럼 생긴 성상세포는 모세혈관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영양분을, 즉 혈관으로부터 뉴런으로 포도당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그런 화학 신호가 일어나는 그 부위에 성상세포가 돌기를 뻗어서, 즉 그게 관여해서 신호 전달을 또 조절함으로써 기억이나 학습에 관련되기도 하고, 또 거시적인 연구에서 어떤 언어학습 전후에 보니까, 또는 언어학습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보니까 바로 성상세포의 수에서 어떤 차이가 보여진다. 그래서 성상세포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지난번 순서는 다릅니다만 방사형 교세포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신경계가 발달할 때, 그리고 또 뇌가 발달할 때, 그죠? 그 신경세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부위에서부터 신경세포들이 결국은 찾아가야 할 목적지까지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함으로써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방사형 교세포가 유전적인 이유로 미성숙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뉴런들이 제자리에 찾아가서 궁극적인 그런 기능과 구조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경계의 발달상의 문제가 우리 어떤 정신적인 기능 그리고 행동상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뭐 그 예는 간단하게 또 이후에 한번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미세화 교세포는 제가 그냥 짧게 뭐 시간상 그런 관계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신경계 내에서 면역세포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마리집을 만드는 슈반세포와 성긴돌기세포가 있다. 슈반세포는 말초신경계에서, 성긴돌기세포는 중추신경계에서, 지난 시간에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무엇인지 소개드렸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볼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성긴돌기세포는 중추신경계에서 여러 개의 축사계, 즉 여러 개의 다른 뉴런들에서 마리집을 여러 개 만들고, 슈반세포는 말초신경계에서 축삭 하나에 마리집 하나씩을 만든다.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은 뭐 해부학적인 차이가 볼 수 있겠죠. 또 요 둘 사이에 축삭 재생, 축삭이 손상되었을 때 재생과 관련해서 말초신경계에서는 축삭 재생을 슈반세포가 도와주고, 중추신경계에서는 축삭 손상에 대한 재생을, 축삭이 손상되었을 때 재생을 성긴돌기세포가 방해함으로써 어떤 신경계의 손상 이후의 재생, 회복에도 그러한 차이를 낳는 것이 요 아교세포와 관련돼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뉴런, 즉 뉴런의 신호 전달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이 요 마리집이 있음으로 해서 축삭을 통해서 신호가, 전기 신호가, 그죠? 각 부위들마다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해서 이러한 재생 과정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쭉 이동하게 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전파를 하는데, 이렇게 전파가 일어날 때, 그죠? 마리집이 없는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각 부분마다 그러한 신호의 생성, 재생 과정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호가 쭉 축삭조말까지 이동, 전파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고, 또 그렇게 재생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마리집이 있게 되면은 마리집이 없는 부분에서만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고, 마리집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신호가 그대로 그냥 슉 패스 하듯이 그 다음 마리집이 없는 부위까지 빠르게 신호가 재생 과정 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마리집이 있는 경우에 그 전기 신호의 전파 속도가 100배 더 빨라지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그 두 가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바로 요 마리집을 만드는 요 아교세포,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서 관찰한 것이니까 성긴돌기 악교세포가 되어 있죠. 그 성긴돌기 악교세포는 세포 하나가 다리를 이렇게 돌기를 쭉쭉쭉쭉 뻗어서 마리지를 만드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그런 연구 사례를 보니까 그건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음악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 전후에 심리적으로 걔네들이 경험하는 것과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상의 어떤 학업상의 그러한 향상 같은 것이 발견되는데 그와 상관 있게 그죠? 그와 수반해서 뇌에 보니까 마리집이 새로 생겨났더라. 뇌 부위들 간에 연결하는 그런 축삭에 마리집이 생겨났더라. 바로 이제 성긴돌기 세포, 그러니까 돌기들을 그죠? 새로 만들어내서 마리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뉴런들의 신호 전달을 더욱더 효율적이게 함으로써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상의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경험상의 그런 차이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자 신경세포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돌기가 세포체에 포함된 부분이고 축삭 종말 세포체 가지돌기 축삭 종말이라면 여기서는 전기 신호 형태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깨끗하게 좀 그려볼까요? 지우개. 자, 이 부분에서는 화학 신호 형태로 신호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심적 경험 소위 정신 상태의 어떤 변화나 우리 행동상의 변화를 낳는 약물들이 어떤 식으로 그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첫 슬라이드 보시면요. 바로 이제 제목이 시냅스 전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화학 신호가 일어나는 요 부분, 즉 구체적으로 그죠? 축삭 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 사이 그 틈새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바로 그 시냅스에서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제 소개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됩니다? 화학 물질을 매개로 화학 신호가 전달된다 했죠. 그래서 화학 물질을 매개로 전달되는데 그 화학 물질이 바로 요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 세포체가 이렇게 있고 그죠? 축삭이 있고 지금 축삭 종말 부분을 지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축삭 종말 부분에서 이 부분은 그때 굳이 또 버튼이라고 이끈다 했죠. 그래서 제가 버튼까지는 뭐 생략하고 그냥 축삭 종말이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세포체 내에 필요한 작은 소기관들이 있는데 다른 것은 생략하고 여기 보이는 여기 주머니 구슬 주머니처럼 보이는데 요 주머니들 요 안에 요렇게 구슬처럼 작은 좁쌀처럼 있는 게 요게 바로 화학물질이에요. 지금 시냅스에서 화학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요렇게 주머니에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주머니를 작은 주머니라 해서 소낭이라 그러고 전기신호가 지금 이 축삭 돌기를 통해서 쭉 전파되어지면 아까 뭐 이동 전달이라 했는데 정확한 용어는 전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파란 말을 이제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쓸 일이 있으면. 전파되어지면 요 소낭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축삭 종말, 즉 구체적으로 요 버튼, 축삭 종말 이 벽에 들러붙은 다음에 이 소낭 주머니가 녹아내려요. 그러면은 이 틈새로, 즉 어디 시냅스 요 틈새로 요 화학물질 주머니 안에 쌓여져 포장되어 있던 이 화학물질이 쭉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화학물질이 그 다음 세포에 가지돌기나 세포체에 작용하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금 전기신호로 전환되어서 세포체에 수렴되어지고 거기에서 철이 통합되어진 다음에 또 축삭돌기를 통해서 전기신호가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냅스에서
화학 물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을 시냅스 전달이란 제목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그때 사용되어지는 화학 물질 이름을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부릅니다. 신경세포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 해서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또 좀 치울까요? 자, 시냅스란 가지돌기와 축삭종말과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 사이에 화학신호가 일어나는 그 작은 틈새 공간을 시냅스란다. 거기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은 화학신호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화학물질은 신경전달물질이란다. 신경전달물질은 이 축색종말 내에 이런 소낭 안에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축색을 통해서 전기신호가 전파되어지면 이 소낭들이 이동을 해서 이 축삭종말 벽에 들러붙어서 막이 녹아내리고 바로 시냅스라는 그 공간 틈새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그 신경전달물질이 다음 세포에 가지돌기나 세포체에 작용하면은 그것이 전기신호로 전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 여기 지금 축삭이 요렇게 또 요렇게 요 축삭을 보내는 뉴런, 이 축삭을 보내는 뉴런, 이 축삭을 보내는 뉴런이 이제 각각 다르겠죠? 여기 지금 축삭 종말들이 요렇게 어디 다음 이 세포의 이 뉴런의 가지돌기와 세포체 이렇게 가까이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바로 요렇게 공간 10옹스트롱 정도의 공간이라 합니다. 요렇게 요 틈새, 요것을 바로 이제 시냅스라 하고, 요 틈새 사이로 이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서 다음 세포에서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 이 축삭 종말들을, 이제 요 부분은 또 그 팽이버섯처럼 생겼죠. 팽이버섯은 여기 머리 부분, 대가리 부분처럼 생겼는데, 요 부분들이 실제 축삭 종말의 버튼이고요. 여기 안에 소낭, 그리고 소낭 안에 신경전달물이 쌓여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부분들은 그죠? 지금 뭐 세포체의 표면이나 아니면 가지돌기의 어떤 일정한 표면 중에 한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쪽 그림은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작은 구슬처럼 보이는 요게 바로 소낭입니다. 소낭 안에 지금 화학물질까지는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걸 시냅스 부분을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축삭종말 부분이 이제 막 이 단면이 될 테고, 거기 안에 이제 소낭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소낭들은 지금 그 벽에, 그죠? 축삭종말 벽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지금 붙어 있죠. 곧 분비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촬영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소낭 안에 있는 지금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즉 신경전달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부분의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냅스에 해당합니다. 요건 이제 거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요거는 좀 더 이제 시냅스 부분에 국한해서 이제 미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아까 익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또 그림으로 다시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축삭, 그리고 축삭
종말, 버튼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지돌기 부분. 그리고 가지돌기가 접해 있는 이 부분이 시냅스. 그 부분을 지금 확대했단 말이에요. 확대했는데 지금 여기 소낭이에요. 소낭 안에 신경전달물질 여기 지금 압정처럼 이렇게 그려서 지금 상징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신호가 쭉 전파되면 소낭들이 이동해서 지금 이렇게 축삭종말 벽에 이제 들러붙었어요. 지금 요 시냅스를 이제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들러붙고 여기에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질 이렇게 확산,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요 면은 그 다음 세포의 바로 여기에 있어서는 가지돌기 그 면을 또 단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열쇠 자물쇠처럼 딱딱 짝이 맞게끔 신경전달 물질도 신경계에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한 50가지 이상이 되고 학자들은 이제 뭐 문장상에 구두로 얘기하기로는요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연구하면은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을 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이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다. 그런데 그 신경전달 물질들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즉 열쇠와 자물쇠처럼 짝이 되어지는 수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기라 했죠. 수용기는 리셉터라고 하는데 뭐 앞에서는 뭐 이런 신경전달 물질 용어들 다 영어로 소개 안 했는데 굳이 또 이것만 영어로 소개하게 됐네요. 자, 뭐 앞에 용어들도 뒤에 가서 또 필요하다면 제가 뭐 필요하다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그때 가서 그 영어 원어를 소개하기로 하고 이 리셉터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래서 수용기 또는 수용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기와 신경전달 물질이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00가지가 되었든 50가지가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신경전달 물질들마다 딱 열쇠와 자물쇠처럼 들어맞는 짝이 되어지는 수용기가 있는데 바로 그 수용기가 그 다음 세포, 즉 지금 시냅스를 맺고 있는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표면 또는 세포체 이렇게 수용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들 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압정으로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을 그려놨는데 그것이 요 수용기 모양이 맞게끔 그 홈도 이렇게 압정처럼 그려놨어요. 실제 이렇게 생긴 건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러붙으면, 그죠? 열쇠와 자물쇠처럼 들러붙으면 이 수용기가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 다음 과정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전기 신호가 쭉 일어나고 VV 여기저기 가지돌기로부터 일어난 신경신호가 세포체에 모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기신호 과정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보면은 수용기를 조금 더 자세히 또 그려놨어요. 요 수용기 부분을 이제 또 자세히 그려놨어요. 요 시냅스 부분을 자세히 그려놓고, 그리고 시냅스 부분 중에서 수용기 부분을 또 이제 자세히 그려놨어요. 자, 요것도 이제 제가 한번 또 지우고요.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요것들이 지금 수용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화살표 하는 것이 지금 뭐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서는 지금 또 이게 압정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같은 책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책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모양이 틀립니다. 아니면 또 뭐 또 다른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라 해도 돼요. 여기 지금 도깨비 뿔처럼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여러 신경전달 물질을 지금 그려놨는데 여기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기에 열쇠 자물쇠처럼 들러붙기 전의 모양이고 그렇게 딱 들러붙어서 작용을 하고 나면은 요런 형태로 이제 바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경전달 물질 수용기에 들러붙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수용기에 요 통로, 결국 여기 보면 이렇게 통로가 열리거든요. 요 통로가 생기는데 이걸 이제 여기 말 그대로 이온 채널이라 그래요. 이온 채널. 이온. 그죠? 전압값을 갖고 있는 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온 채널이 지금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경전달 물질이 딱 작용하면은 이온 채널이 쫙 열려요. 그러면 이 이온이
그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수용기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기는 이온 체인이 열리면 안에 있는 이온이 밖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전기 신호 이렇게만 말씀드렸던 그런 전기 신호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경세포를 또 이렇게 이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지금 세포체 가지돌기 포함된 부분이고, 이게 지금 축삭돌기, 이게 축삭 종말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세포 안팎에 이온이 서너 종류 있는데,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동일한 이온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그 분포가, 농도가 달라요. 어떤 이온은 안에 더 많고 어떤 이온은 바깥에 더 많고,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말 그대로 이온이니까 전기값을 띠고 있으니까 결국 전기적인 차이도 안팎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기에 자물쇠 열쇠처럼 턱 들러붙으면 수용기에 장치되어 있는 이온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채널이 턱 열려가지고, 그죠? 어떤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이온이, 그죠? 들어오기도 하고, 농도가 높아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또 같이 끌려 들어오거나, 농도의 힘에 의해서 들어오거나 전기적 힘에 의해서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신경전달 물질은 수용기에 열쇠와 자물쇠처럼 턱 들러붙으면 안에 있는 이온이 또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전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힘의 나감으로 인해서 제가 전기신호 이렇게만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전기신호들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기신호라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에서 수용기와 작용하고 바로 그러한 화학적 신호가 어떻게 전기적 신호로 전환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약물의 작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린다 했거든요.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해서 소위 우리의 그런 정신적인 상태 또는 심리적인 경험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 수반해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은 대부분, 다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대부분이 지금 배웠던 화학적 신호가 일어나는 시냅스에서 작용해서 그러한 약물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들이 최종적으로 내는 효과는 뭐 행동상에 아니면 저는 심리상에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이제 예들은 한두 개는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되었든 간에 그 녀석들이 이 시냅스에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나눠지는 캐테고리, 범주가 효능제, 두 번째는 길항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영어를 이제 좀 소개해 드릴까요? 앞 시간까지는 뭐 원어를 소개해 드린 지 거의 없는데, 뭐 원어가 굳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개념 잡는 데 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고니스트, 이게 이제 컨테스트, 경쟁한다, 뭐 그런 뜻인데, 지금 에고니스트, 이게 효능제라는 뜻이고, 길항제는 엔테그니스트, 이게 엔타가 지금 그죠, against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요것은 지금 뭔가 효율적으로 만든다, 효과적으로 만든다, 촉진한다, 도와준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는 엔타가 붙었으니까 방해한다, 억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굳이 영어까지 얘기했는데 원어와 관련된 그 의미를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효능제, 에고니스트, 기량제, 엔테고니스트를 하는데, 효능제는 시냅스의 이러한 화학적 신호 전달, 즉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을 더욱더 부스팅업, 즉 촉진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즉 증대시키면 효능제입니다. 그리고 기량제는 바로 시냅스 전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 기량제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아까 신경전달 물질에, 아까가 아니라 제가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얘기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한 예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 분도 계시겠지만,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량제, 효능제니 구체적으로 기량 효과를 어떻게 내며 효능제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그러한 그런 작용 방식은 다른 신경전달 물질에 다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신경전달 물질은 아니라는 경우지만, 대체적으로는 동일한데, 제가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지금 도파민을 예를 들어서 지금 효능제, 기량제를 소개해 드리고, 요 도파민이라는 약물의 효능제 역할 관련해서 다음 주제, 또는 도파민의 기량제 역할을 하는 약물 관련해서 또 그 다음 주제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도파민의 예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 도파민, 여기 이제 도파민이에요. 요 녀석이, 앞으로 넘어갔군요. 도파민, 요 녀석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보이는 이렇게 빨간 구슬처럼 보이는 게 여기 소낭이에요. 소낭 속에 지금 DA 써놓은 게 이게 도파민이라는 뜻인데, 도파민이 포장되어 있다가 전기신호가 여기까지 축삭종말까지 전파되어지면 이 소낭이 축삭종말에 들러붙어서 그 막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수용기에 작용해서 전기신호로 바뀐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자, 도파민이 만들어지려면은 도파민을 만드는 원재료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우리 음식으로부터 그래 공급이 돼요. 티로신이 결국 음식으로 공급되어서 아까 혈관을 통해서, 그죠? 뉴런으로 이렇게 수송되어지고, 그 원재료를 가지고 이 신경세포,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축삭종말 내에 있는 효소가 이 티로신을 도파로 만들게 돼요. 도파민 전에 도파라는 게 있는데, 이 도파가 바로 L도파라는 거예요. L도파. 여기다 여러분이 L도파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티로신이 곧장 도파민이 되지 않고 티로신이 L도파, 그 다음에 도파민이 되는데, 티로신에서 L도파 되어진 이 과정, L도파에서 도파민 되는 이 과정에 효소가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이 화학적인 구조를, 그죠? 바꿔서, 즉 합성을 시켜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요 각각의 단계를 거쳐서 천연 도파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MPT라는 약물이 있어요. AMPT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AMPT라는 약물이 신경계에 작용해서 티로신이 L도파로 바꿔질 때 관여하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즉 결국은 AMPT는 티로신이 L도파 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 시냅스를 통해서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해서 시냅스 전달이 억제되겠죠. 감소되겠죠. 그러면 AMPT는 뭐 기량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AMPT는 기량제 역할을 한다. 티로신이 L도파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도파민이 만들어진 것을 방해함으로써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을 감소시키니까 AMPT는 기량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물의 효과를 기량제, 효능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L도파. 우리 나중에 그 운동장애와 관련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파킨슨병,
아까가 아니라, 아까 정리할 때도 뭐 말씀드렸고, 그 전 시간에 그 교세포가 파킨슨병의 어떤 원인으로서 그렇게 또 작용한다. 교세포의 비정상적인 기능이 파킨슨병의 원인이다 해서 우리 여기 아주대학 교수님께서도 그런 연구 발표를 하신 적이 있다. 근년에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파킨슨병, 이 파킨슨은 이 병을 처음 소개한 의사 이름입니다. 파킨슨병의 경우에 바로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에 걸린다. 파킨슨의 원인이 도파민 부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럼 부족하면 보충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우리가 공급하면 될 텐데, 도파민은 잘 흡수가 안 돼요. 뇌혈관을 통해서 신경세포로. 그러니까 도파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L도파를 우리가 복용하면은, 말 그대로 이 L도파는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여기 뭐 의사 처방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약물이에요. 그 L도파를 입으로 먹으면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결국 뇌세포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도파가 공급된다. 도파가 공급된다는 얘기는 결국 도파민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L도파가 공급되기 전보다 시냅스 전달을 더욱더 촉진시키니까 바로 L도파는 구체적으로 파킨슨병에서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L도파는 파킨슨병의 치료약으로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파킨슨병 예에는 제가 약물의 적용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L도파가 여기에서 도파민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한다. 즉, 도파민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줌으로써, 재료가 되음으로써 시냅스 전달을 촉진하니까 이게 효능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리스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스핀은 도파민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포장되어 있는 이 소낭을 구멍을 뽕뽕뽕뽕 내버려요. 그러면은 이 도파민이 밖으로 질 흘러나오겠죠. 소낭에 포장되지 않고 이 축삭종말 내에 있는 도파민은 나중에 이 전기신호가 전파되어서 여기 도달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낭 안에 포장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소낭이 이동해서 이 시냅스로 도파민, 신경전달물을 분비할 수 있는데, 여기 소낭을 꽁꽁꽁꽁꽁 구멍을 내서 구멍을 내버리니까 도파민이 다 빠져나가고 빈 주머니예요. 근데 여기 전기신호가 도달했다. 소낭이 이동해서 소낭 안에 뭔가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리스핀이란 약물은, 즉 시냅스 전달을 어떻게 방해하는 거죠.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핀은 기량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리스핀이, 자, 적용예로 조현병, 우리 이후에 보겠습니다만 정신분열증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이 조현병이 도파민이 과해서 일어나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과해서 일어나는 병이 조현병인데, 그럼 과하다면은 그 도파민을 좀 줄여주면은 치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리스핀이, 그죠? 금방 소낭을 터트림으로써 시냅스 전달에 있어서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조현병의 치료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조현병은 예고, 리스핀은 어떻게? 이러한 소낭을 구멍 내므로써 시냅스 전달을 감소시켜서 기량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좀 지우고 또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만 좀 지워보죠. 여기는 놔두고, 여기도 놔두고, 됐습니다. 자, 뭐 다는 하지 말고, 뭐 그렇다도 제가 뭐 한두 개밖에 빠지지 않겠네요. 여기 항우울제 얘기나, 여기 또 요 항우울제 얘기는 이후에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우울증 얘기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코카인 하나 보죠. 코카인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향정신성 약물이라 이거죠. 코카인을 하게 되면은 환각과 그리고 망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뭐 기분이 이렇게 소위 업되었다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나빠지는 뭐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력도 높아지고 감각도 민감해지고 평소에 감각하지 못했던 자극들을 이제 감각하게 되고 소위 뭐 이렇게 평소와는 달리 뭔가 그걸 창의성이라 얘기할 수 있을지 뭐 창조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또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 주관적인 경험이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겠고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환각과 망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코카인은 자 신경전달 물질 이렇게 분비된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수용기에 작용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죠. 그러면 이 수용기에 작용한 이 신경전달 물질, 이 경우에 도파민이 계속 수용기에 작용해서 전기 신호를 끊임없이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요 신경전달 물질은 다시 수용기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냅스 틈상에 수용기에 작용하고 또 떨어졌다가 작용하고 떨어졌다가 하는 요 시냅스 상에 머물러 있는 이 도파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 도파민이 시냅스 이 틈 사이에 계속 도파민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계속 수용기에 붙었다 떨어졌다 전기신호 일으키게 됐죠. 그럼 한번 신호가 일어나면 뭐 신호는 끝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 또한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용기에 작용하고 난 이 신경전달 물질, 이 경우에 도파민은 다시금 재흡수, 여기서 나왔죠. 재흡수해서 이 시냅스 전달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재흡수를 통해서 시냅스 전달을 종료시키게 되는데, 즉 시냅스 전달을 종료시키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흡수입니다. 재흡수시켜서 여기에 흡수된 도파민은 다시 소낭으로 포장해 가지고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흡수하는 것을 코카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재흡수가 못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도파민이 코카인이 작용할 때보다 좀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그러면 시냅스 전달이 예전보다 더 증가하니까 코카인은 효능제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환각과 망상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환각과 망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조현병이 제가 말씀드리기로 도파민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도파민의 작용을 줄여주는 리스피니 치료약을 쓰인다 했는데 바로 코카인을 했을 때 경험하는 현상이 환각과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카인이 작용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조현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 코카인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조현병에서도 주된 현상을 나타나는데 조현병이 결국 이 도파민 과다, 비정상적으로 도파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구나,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게 되었죠. 자, 어쨌든 코카인도 그죠? 여기서 재흡수를 차단함으로써 효능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시냅스 전달을 더욱더 증대시키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메틸페니데이트라고 있습니다. 또 좀 지워보죠. 지우개 어딜 지울까요? 이 부분만 지우죠. 자, 요 메틸페니데이트는 약물 이름이고 상표명은 리탈린이라 그래요. 우리 타이레놀 약물은 아스타아미노핀이지만 그죠? 상표명은 타이레놀 이렇게 부르듯이 요 메틸페니데이트는 약물 이름이고 리탈린은 상표명이에요. 그래서 제 대문자 써서 리탈린 이렇게 써요. 이건 A겠죠. 요게 소위 일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이 머리 좋아지는 약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성적 좋아지라고 먹였고 먹인다고 합니다. 이 메틸페니데이트도 코카인과 똑같이 지금 도파민,
지금 여기서 얘기한 코카인, 메틸페니데이트, 리스핀, AMPT 그리고 좀 후에 얘기할 할로페리도인 건 다 지금 도파민 시냅스에서 효능제 기량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효능제 기량제라는 그러한 역할의 그런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시냅스 전달이 일어나는데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약물들은 도파민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가 코카인과 똑같이 이렇게 도파민 재흡수를 막아서 도파민을 통한 신호 전달을 증대시키는 거야. 근데 이 소위 머리 저하냐 이걸 장복을 하게 되면, 그죠? 장복을 하게 되면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코카인이 복용하면은 황흑과 망상을 경험하고, 그죠? 황흑과 망상이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바로 조현병이 도파민의 과다로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결국 도파민을 매개한 시냅스가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작동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메틸페니데이트, 소위 리탈린 이름으로 머리 좋아지는 약 이거 꾸준히 드시면 바로 조현병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조현병적인 증상이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이래 먹어서는 또 안 되겠죠. 자, 요거 메틸페니데이트, 즉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약 상표명을 적자면 굳이 리탈린이 뭐 효능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도파민을 매개한 시냅스 전달을 증대, 촉진시키니까 효능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요거 지우죠. 리탈린 뭐 이런 얘기들 지우고. 자, 우리 효능제 기량제라는 이름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시냅스에서의 약물 작용, 그래서 우리 신경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의 심리적 경험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각각의 효능제 기량제에 대해서 지금 적용예, 조현병, 파킨슨병, 요거는 뭐 중독, 코카인 중독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조현병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뭐 리탈린 이름으로 머리 좋아지는 약으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먹인다고 하는데, 그건 또 이제 적용에 지금 코카인과 연결해서, 그리고 지금 조현병과 연결해서 도파민 시냅스에서의 그러한 그 약물 작용, 양리적 효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로페리돌이 있습니다. 할로페리돌은 약명, 상표명으로는 할돌이라고 불러요. 할돌을 써야 된다. 할로를 쓰는, 예. 할돌, 상표명은 할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할로페리돌은 도파민이 분비되면 도파민이 작용하는 수용기가 있죠. 우리 앞선 그 그림에서 열쇠와 자물쇠처럼 작용하는 수용기가 있다 했어요. 이 수용기에 할로페리돌이 떡 들러붙어요. 이 할로페리돌의 분자 구조가 도파민하고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자물쇠인데, 그죠? 가짜 열쇠인데, 이 자물쇠에 이가 맞아서 떡 들어간 거예요. 근데 돌려도 자물쇠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할로페리돌은 도파민하고 화학 구조가 비슷해서 수용기에 들러붙었지만 수용기를 활성화시켜서 뭐 아까 본 것처럼 이온 채널이 열려서 여기서 전기 신호가 뭐 발생되고 하는 일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만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런 장난 치기도 했었는데, 자물쇠 안에다 껌이나 그죠? 이런 것들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열쇠 뭐 들어가지도 않고 자물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더라도 도파민이 뭐 수용기에 작용할 자리가 없으니까 작용을 못 하니까 할로페리돌은 도파민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을 어떻게 하죠? 방해하죠. 그래서 할로페리돌은 기량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할돌이라고 줄여서 쓰겠습니다. 다 쓰려니까 제가 좀 번거로워서. 할돌은 기량제 역할을 합니다. 이 할돌 어디에 적용예? 조현병의 치료제로 전통적인 컨벤셔널한 치료제예요. 전통적인 치료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좀 지워야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형적인 항정신병이 났죠. 항정신병 하면 이게 이제 조현병을 얘기하거든요. 정신병 하면 대초죠. 조현병을 얘기해요. 정신병의
다루는 항정신병, 정신병을 치료하는 항정신병, 전형적인 항정신병 약물 할로페리돌, 수용기를 차단함으로써, 예스 수용체라 했는데 수용체나 수용기나 같습니다. 리셉터, 즉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뭐 조현병 치료제로 쓰이는 거야. 조현병은 아까 도파민이 과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할돌은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신경계의 양리적 효과를 내서 우리의 정신적 경험이나 또는 정신상태나 행동상의 이러한 차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능제, 기량제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신경세포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요 문장 중에 오늘 다룬 신경 전달 물질이니 뭐 요런 용어가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고 오늘 요렇게 오늘 시간 한 내용과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요 정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경세포는 가지돌기 세포체 축삭종말로 구성된다. 가지돌기는 다른 유런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에 반응하여 화학신호가 전기신호로 전환되는 입력부이다. 세포체는 유런의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을 하며, 물론이죠. 뭐 유런도 살아가려면은 포도당을 이용하고 또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세포체 자체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시 내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세포체고, 세포체 안에 마찬가지로 또 DNA, 그죠? 핵, 세포 핵,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유전자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유런,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유런이라 썼습니다. 신경세포 대신 신경세포 또는 유런이라 부른다겠죠.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하고, 이건 다른 세포와 뭐 마찬가지 기능이죠. 한편 가지돌기를 통해 전도된, 제가 여기서는 전달이 하지 않고 전도라 얘기를 하는데, 가지돌기에서 생성되는 전기신호는 전도라고 이끌고, 아까 축삭에서 생성되는 전기신호는 전파라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컫습니다. 뭐 그런 것도 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일단 자, 가지돌기에 통해서 전도된 전기신호를 통합해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컴퓨터의 꼭 중앙처리자치 CPU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뭐가? 세포체가.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축삭은 다음 뉴런으로 전달된 신호를 전기적 형태로 축삭 종말까지 전파하며, 아까 전 전파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축삭 종말은 전파된 전기 신호에 반응해서 시냅스 부위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그때 이제 소낭이 이제 중간에 관여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여기 신경교세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경교세포 또는 교세포, 아교세포는 성긴돌기세포, 슈반세포, 요 두 녀석은 마리집을 만든다 그랬죠.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만들고, 나머지 또 두 가지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상세포, 성상세포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그 방사형교세포, 방사형교세포는 신경계가 발달할 때 물리적인 안내자 역할을 한다. 뉴런들이, 즉 신경세포들이 각자 찾아갈 목표 지점까지 가서 제대로 발달해서 결국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세교세포는 면역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긴돌기세포와 슈반세포는 마리집을 만든다. 성상세포는 신경세포의 유지와 정보 전달, 그리고 혈내장벽 형성을 돕는다. 제가 혈내장벽 형성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지난 시간에 생략했습니다. 너무 이제 생각 이외로 이제 뭐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것 같아서 제가 생략했고요. 자, 신경세포 유지 그리고 정보 전달,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세포가 생존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때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전달하는 것, 그러한 의미로 제가 유지 말씀드렸고, 정보 전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억과 학습과 기억 및 학습과 관련해서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보 전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냅스, 우리가 이미 시냅스 배웠으니까 시냅스 그 부분에 성상세포가 돌기를 이렇게 뻗어서 시냅스를 감싸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 역할도 하고, 그럼 신호가 그죠? 신경 전달 물질이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그다음 수용기에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상세포의 돌기가 시냅스를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또 거기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이외로 많다라고 여겨지면 성상세포가 이렇게 자기가 흡수해서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축삭 종말로 다시 보충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관여한다, 돕는다. 그것이 결국 기능적으로는 기억과 학습에 관여되어진다.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방사형 교세포는 신경계 발달 동안에 신경세포 이동을 안내한다. 그 미세교세포는 면역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 축삭에 있는 마리집은 교세포에 의해 만들어진다. 슈반세포와 승기돌기세포죠. 유런 중에는 마리집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 100배 더 빠르다. 이걸 뭐라냐? 도약 전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먼 거리까지 신호를 전달했대. 뇌부위 또는 신경계, 뇌 이외의 척수라든지 그런 신경계 가까운 부위에서 아주 그죠? 1mm도 안 되는 그런 부위에서 신호를 전달할 때는 굳이 마리집을 만들기보다, 마리집도 결국은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세포 자체도 그죠? 생존하려면 이것 또한 어떻게 에너지라는 비용을 치료하는데, 그 짧은 경우에는 100배 빠르고 느리고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로, 아니요 이 말초에서 중추신경계로, 말초에서 중추신경계로 만약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극단적인 예를 제가 굳이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린이 그죠? 발끝에 뜨거운 불똥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뜨거움에 대한 신호가 중추신경계로 쭉 전달되어서 그게 적절한 운동이 일어나서 발을 피하든지 조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마리집이 없다. 그래서 말초신경계로부터 오는 그런 뜨거움에 대한 통증 정보가 중추신경계로 오는데, 절대적인 시간 단위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죠? 또는 그 절대적인 값은 모르겠지만 100배 더 느리다. 그렇게 해서 중추신경계에서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 다시 말초신경계로 그죠?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명령이, 감각에 대한 통증이란 감각에 대한 운동명령이 내려간다. 그것 또한 100배 느리다 하게 되면은 이미 발끝에서는 그죠? 사건이 다 종료되고 난다면 생존에 너무나 불리하죠. 이 100배라는 차이가 절대값이 어쨌든 간에 그 짧은 절대값은 그 실제 그 시간의 길이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100배 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존에 유리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먼 거리까지 신호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리집 있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 신호 전달도 그렇고 또 에너지 절감 면에 있어서도 그렇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호, 전기 신호의 전파를 도약 전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오늘 한 내용입니다.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효과를 흉내내거나 촉진하는 약물을 효능제라 부른다. 한편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약물을 기량제라고 부른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대부분의 약물은 효능제나 기량제 역할을 함으로써 정신적 상태나 기능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아까 파킨슨병, 조현병, 이런 것들, 머리 좋아지는 약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봤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바로 그런 파킨슨병과 조현병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다른 약물 같은 경우에는 또 그죠? 아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요건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오늘 내용 이어서 다음 시간에 도파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